현금 1억 줄 테니까 지금 당장 그 개를 넘겨. 현금 다발을 들고 온 대기업 회장이 산골 백숙집 형제에게 제안했어요. 1억, 100억을 줘도 안 팝니다. 서리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형은 가방 뚜껑을 닫아버렸고 주방에서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와 회장의 머리 위로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1억이라는 돈은 평생 만질 수 없을 만한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빚도 많은 두 형제는 그 거금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어가던 하얀 개 한 마리를 지키려 한 걸까요? 그리고 수천억 대 제약회사 회장이 무슨 이유로 개 한 마리를 1억이나 주고 데려오려 한 것일까요?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형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청운도 우남산 자락 해발 600m쯤 되는 곳에 낡은 백숙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남산장. 돌아가신 부모님이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를 29살 강한월과 26살 강한빛 두 형제가 물려받은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었어요. 점심때쯤 검은 SUV 한 대가 흙길을 거칠게 올라오더니 식당 앞마당에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사내둘이었는데 하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가죽 장갑을 낀 채 식당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습니다. 강한월 씨, 강한빛 씨, 사정 때문에 많이 유예해드린 거 아시죠? 서류 가방을 든 사내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대출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합쳐 1,000만 원이 넘는 돈. 숫자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번 달까지 미상환 씨 가압류 집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번 달까지입니다.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고 SUV가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온 형제는 혹시라도 어딘가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가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월은 카운터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고 한빛은 주방 선반 위 깡통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어요. 냉장고 안에는 내일 예약 손님에게 낼 토종닭 2마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쪼그라든 파 몇 부리가 전부였습니다. 한빛이 마지막으로 쌀독 뚜껑을 열었을 때 바닥에 손가락 한 마디 높이만큼의 쌀알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본 한빛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우리 내일 닭이라도 끓여 먹자. 이장님 예약이라지만 어차피 내일이면 이 가게도 끝인데 마지막으로 배라도 든든하게 채우고 끝내자. 한빛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6,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에 이틀째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으니까요. 형이라고 배가 안 고플 리 없었습니다. 한월은 냉장고 안의 닭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깃털까지 깔끔하게 손질해둔 이장님 상에 올릴 토종닭이었죠. 하지만 한월은 냉장고 문을 도로 닫았습니다. 한비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어? 장사꾼이 손님상에 낼 재료를 탐하는 순간 그 가게는 끝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안 된다. 한빛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져서 우남산장의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고 처마 밑으로 눈이 비스듬히 쌓여갔습니다. 형제는 주방 한쪽 구석 가스불도 아끼려고 꺼둔 채 담요 하나를 나눠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 그게 이 형제의 저녁 전부였어요. 한빛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내일 이장님 오시면 뭘로 상을 차릴 건데? 닭은 있지만 쌀도 없고 부재료도 없잖아. 차라리 내일 새벽에 짐 싸서 나가자. 야반도주라도 하면 최소한 빚쟁이한테 더 이상 안 시달려도 되잖아. 한참 뒤
형 한월이 소주를 한 잔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지킨 가게를 어떻게 야반도주로 끝내? 그럼 어쩌라고. 1,0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져. 형제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주병이 비어가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하고 가게 밖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월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연 순간 하얀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보였어요. 시선 아래 현관문 앞에는 거대한 하얀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동생 한빛이 형 뒤에서 고개를 내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한 발 물러섰어요. 하얀 털 사이로 드러난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짐승을 잡으려고 놓아둔 쇠덫에 걸렸던 게 분명했습니다. 다리에는 깊은 상처와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우남산장 문 앞까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밤에 죽으림을 다해서요. 한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형편에 이 개까지 어떻게 해? 동물병원 데려가려 해도 가장 가까운 데가 읍내인데 병원비도 없고. 맞는 말이었어요. 당장 가게가 압류당할 판에 피투성이 들개 한 마리를 살릴 여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일단 한월은 천천히 개의 다리를 만져보며 상처를 살폈습니다. 한월이 손가락에 피를 묻힌 채 고개를 들었을 때 그 개가 눈을 떴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였어요. 죽어가는 짐승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이 한월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한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비사, 빨리 구급상자 가져와. 그리고 솥에 물 올려. 형, 진짜로? 일단 살리고 봐야지. 빨리 서둘러. 한월이 개의 몸 아래로 두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송아지만한 몸집에 젖은 털까지 더해져 무게가 상당했지만 한월은 이를 악물고 개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형제는 가게 한가운데 깔아둔 담요 위에 개를 눕혔습니다. 다리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쇠덫에 으깨진 살점 사이로 하얀 뼈가 보였고 상처 주변이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한월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일 이장님에게 팔아야 할 토종닭 2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형제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마지막 장사 미천이었죠. 한월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닭 2마리를 꺼내 큰 솥에 집어넣고 물을 부었어요. 형, 그 닭은 내일 이장님 상에 올려야 하는 거잖아. 한빛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한월은 이미 가스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약 없이 물만으로 끓이면 저 다리 못 살려. 뭐라도 영양이 있는 걸 먹여야 해. 솥에서 닭이 끓기 시작하자 한월이 주방 선반 맨 윗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에는 갈색 한지에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한월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한빛의 얼굴이 변했어요. 형, 그건 안 돼! 그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산양삼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귀하디귀한 산양삼을 직접 말려 빻아둔 것으로 형제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이건 정말 귀하고 귀한 거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먹어라. 그래서 형제는 아무리 아파도 이 상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월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진한 삼향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진짜 소중히 여기시던 거잖아. 진짜 목숨이 위험할 정도일 때 꺼내라 하셨어. 한월이 담요 위에 누운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가늘게 떠서 한월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이야. 한얼은 산양삼 가루를 팔팔 끓는 백숙 국물 위에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갈색 가루가 국물 위에 퍼지며 녹아들었고 순간 주방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향이 가득 찼어요. 한빛은 텅 빈 나무 상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 솥 안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건 어머니를 다시 한번 떠나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빛도 형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적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이상하게 고요한 저 황금빛 눈동자를 한빛도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형제는 국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자로 떠서 개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벌리지도 못하던 개가 국물이 혀끝에 닿자 미세하게 턱을 움직이며 삼키기 시작했어요. 한 국자, 두 국자. 형제는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국물을 먹였습니다.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한얼은 수건을 가져와 지혈을 하고 한빛은 늘어진 면 셔츠를 찾아와 붕대 대신 내밀었어요. 그걸로 다리를 돌돌 감아 묶었습니다. 하얀 천이 금세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쳤고 가게 안에서는 두 형제가 마주 앉아 개의 숨소리를 지켜보았어요. 한 명이 국물을 먹이면 다른 한 명이 지혈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다 잠깐 눈이 감기면 또 다른 한 명이 깨워서 교대하는 시기였죠.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두 형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개의 옆구리에 손을 얹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남산장의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남산장의 뿌연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먼저 눈을 뜬 건 한빛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웅크려 잠들었던 한빛은 등줄기의 한기에 몸을 떨며 일어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어요. 어젯밤 개를 눕혀두었던 담요 위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핏자국만 얼룩져 있는 빈 담요를 보고 한빛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죠. 밤사이 죽어서 형이 밖에 내다 놓은 거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개가 솥단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다리로 똑바로 서서 한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뼈가 드러날 만큼 으깨져 있던 다리로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텅 빈 솥단지 옆에는 국물을 하자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일어나봐! 한빛이 소리치자 개 옆에서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던 한얼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한얼도 눈앞의 광경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젯밤 심각해서 이제 걷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뒤로 한 채 개의 다리는 하룻밤 사이에 새살이 돋아 분홍빛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을 감아 묶어두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상처가 거의 아물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만에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라 해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한빛이 떨리는 손으로 개의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개는 움찔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빛의 손길이 닿자 고개를 천천히 돌려 한빛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 이게 말이 돼? 어젯밤에 뼈가 보였잖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한얼이 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개는 한얼을 올려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꼬리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낑낑거리며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형제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살면서 걔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형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여 사람처럼 감사의 예를 갖추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빛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뭉클함이 올라왔어요. 한월이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얀 털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빠져나갔어요. 눈처럼 하얗고 눈처럼 깨끗한 털이었습니다. 간밤의 핏자국이 무색할 만큼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 하얀 털은 거의 빛이 나는 것 같았죠. 설이라고 부르자. 한월이 불쑥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름 말야. 설이. 눈 오는 밤에 왔으니까 눈설을 따서 설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걔는 마치 자기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들어 한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이야. 배고프지? 한빛이 솥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산양삼 가루까지 넣고 끓인 백숙 국물이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고 닭뼈에 붙은 살점이 약간 있었어요. 형제는 그 남은 것을 양푼에 담아 설이 앞에 놓아주었고 자신들도 옆에 앉아 닭뼈를 발라 먹었습니다. 셋이서 나눠 먹으니 한 사람 입에 들어가는 양은 손바닥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침밥은 따뜻했어요. 솥단지 바닥을 긁어 먹으면서 한빛이 피식 웃었고 한월도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설이는 양푼을 깨끗이 비운 뒤 두 형제 사이에 가만히 엎드려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다시 한번 압류서류를 들고 왔지만 형제가 내어줄 돈은 없었어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가게 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며칠 안에 짐을 빼라는 통보였죠. 형제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앞치마, 아버지가 손때가 묻도록 잡았던 국자, 어머니가 식당 개업할 때 걸었다는 액자. 가져갈 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쓸 수 있는 옷가지와 세간을 박스에 넣고 내일 아침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내려가자고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이가 움직였어요.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설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있는 한월에게 다가가 바지춤을 덥석 물었어요. 야, 설이. 왜 그래? 한월이 바지를 빼려 했지만 설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옆으로 획 돌리며 한월을 문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다리에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성한개 못지않은 힘으로 한월을 질질 끌고 갔죠. 형, 설이가 왜 저래? 한빛이 따라 나왔을 때 설이는 이미 한월을 마당 밖까지 끌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월의 바지춤을 놓은 설이는 식당 뒤편 우남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입구에 서서 형제를 돌아보았어요. 그 황금빛 눈동자가 형제에게 따라오라는 듯 번쩍였습니다. 저 산으로 가자는 건가? 한월과 한빛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뒷산이었어요. 우남산 뒤편의 깎아지른 절벽지대, 마을에서는 금지된 절벽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이 뒤엉켜 있어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고 예전에 약초꾼 한 명이 올라갔다가 실종된 뒤로는 아예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설이가 그 길목에 서서 형제를 깊은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월이 먼저 발을 뗐어요. 가보자. 형, 거기 위험하다고. 저 녀석이 우리한테 해가 될 짓은 안 할 것 같다. 한월 자신도 왜 그런 확신이 드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흘 전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고요히 올려다보던 그 황금빛 눈을 떠올렸을 때 이유 없는 믿음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저 눈을 가진 녀석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 리 없다는
근거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형제가 뒤를 따르자 서리가 앞장서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비탈길을 지나 사람의 발자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숲을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서리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눈 덮인 산비탈을 오르는데도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얀 털이 하얀 눈 위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눈밭 위로 바람 한 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죠. 반면 형제는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간신히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여기서부터는 나도 처음 가보는 길이야. 한빛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만 한올은 앞서가는 서리의 등만 바라보며 묵묵히 발을 옮겼어요. 마을에서 금지된 절벽이라 부르는 지대가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은 아예 없었고 팔뚝만 한가시던 불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돌아섰을 겁니다. 낫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가시 숲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가시덤불 앞에 서더니 몸을 낮춰 앞발로 덤불 밑동을 힘껏 누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가시가 하얀 털 사이를 긁고 지나갔지만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누르고 몸으로 밀치고 때로는 이빨로 줄기를 꺾으며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틈을 만들어 나갔어요. 마치 이 길을 수백 번은 다녀본 것처럼 어디를 누르면 덤불이 갈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형제는 서리가 열어준 그 좁은 틈을 따라 몸을 웅크리고 기어갔어요. 가시에 점퍼가 찢기고 손등에 긁힌 자국이 났지만 서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니 어찌어찌 빠져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가시덤불 지대를 빠져나오자 갑자기 시야가 트였어요. 형제는 동시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깎아지른 절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발 아래는 수백 미터 아래 계곡이 보이는 낭떠러지였고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었죠. 그런데 서리는 그 절벽 가장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위 사이로 난 손바닥만 한 틈새를 골라 발을 디디며 사람이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형, 저긴 못 가. 떨어지면 끝이야. 한빛이 형의 팔을 잡았지만 서리가 절벽 중턱쯤에서 멈춰서서 형제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바위 틈 하나를 앞발로 가리키듯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흙을 파고 자갈을 밀어내고 또 파고 연신 같은 자리를 파내려가는 서리의 모습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올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비차,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가볼게. 형? 한빛의 만류에도 한올은 바위 틈새에 손가락을 걸고 한 발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발 아래로 계곡 바람이 치고 올라왔고 바위에 낀 얼음 때문에 손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올이 가까이 오자 서리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서 자신이 파놓은 바위 틈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올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틈새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바위 틈 안쪽 사람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무언가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바람과 햇빛이 기묘한 비율로 드는 자연 온실 같은 바위 틈새 안에 손가락 굵기의 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고 그 밑동에는 사람의 주먹보다 큰 뿌리가 달려 있었어요.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틈새를 따라 대여섯 뿌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뿌리의 크기와 줄기의 두께를 보면 수십 년은 됐을 겁니다.
신만이들이 평생을 헤매도 만나기 어렵다는 천종산삼, 그것이 이 절벽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거였죠.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니 캐간 사람도 없었고, 바위가 바람과 짐승을 막아주니 수십 년 동안 제 스스로 뿌리를 키워온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산삼 굴락 옆으로 보랏빛 꽃대가 마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연산 도라지였어요. 시장에서 재배산 한 뿌리에도 몇만 원을 호가하는 자연산 도라지가 산삼과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비차, 한월이 절벽 위를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형? 괜찮아? 올라와. 올라올 수 있으면 와봐. 한빛도 형이 지나온 바위 틈을 더듬으며 겨우겨우 기어왔습니다. 한월이 가리키는 바위 틈 안을 들여다본 한빛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형, 이거 산삼이잖아. 천종산삼이야. 그래. 이거 하나만 캐서 팔아도 얼마야? 크기 보니까 다 캐서 팔면 빚 갚고도 남아. 당장 캐자. 한빛이 흥분에 들떠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한월이 한빛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한월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향했어요. 서리는 바위 틈 옆에 가만히 앉아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내라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 것도 아닌 그저 지켜보는 눈이었죠. 한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비차, 산삼을 캐서 약재상에 넘기면 얼마를 받을 것 같냐? 우리가 시세를 아냐? 흥정을 할 줄 아냐? 급하게 팔면 죗값의 반도 못 받는다. 그리고 팔아서 빚 갚으면 그 다음은 또 빈손이야. 그럼 어떡하자는 건데? 한월이 바위 틈 안의 산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산 아래 우남산장의 지붕이 보이는 쪽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귀한 걸 헐값에 넘기느니 우리 식당 백숙에 넣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백숙을 만드는 거야. 산삼 백숙, 도라지 백숙. 이걸로 손님을 불러들이면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어. 산삼을 백숙에 넣자고. 한빛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비싼 산삼을 백숙 국물에 넣는다니 상식적으로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 비싼 걸 국물에 녹여버리다니요. 하지만 한월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30년 동안 백숙 하나로 이 산골에서 버티셨어. 우리도 백숙으로 승부를 보는 거야. 이번에는 서리가 찾아준 이 약초로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국물을 만드는 거지. 한빛은 바위 틈 안의 산삼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리를 보았어요. 서리의 황금빛 눈이 한빛과 마주쳤을 때 한빛은 이상하게도 형의 말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서리가 이 약초를 보여준 건 팔아서 돈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 그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알았어, 형. 형 말대로 하자. 형제는 조심스럽게 산삼 몇 뿌리와 도라지를 캐냈습니다. 굴락 전체를 뽑지 않고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두억에 남겨두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서리가 다시 앞장서서 가시덤불 사이로 길을 열었고 형제는 품 안에 산삼과 도라지를 소중히 안은 채 뒤를 따랐습니다. 우남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형제는 그날 저녁 빨간 딱지가 붙은 가게 주방에서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남은 재료라고는 쌀독 바닥에 쌀알 몇 줌과 서리가 찾아준 약초뿐이었어요. 한월이 산삼 뿌리를 얇게 썰어 솥에 넣고 한빛이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 함께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주방 안에 이상한 향기가 퍼졌어요. 어머니의 산양삼 가루를 넣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맑고 깊은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주방 문틈을 빠져나가 마당으로, 마당을 넘어 산길로
산길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바람을 따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서리는 주방 문턱에 턱을 괴고 엎드린 채 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눈에 비친 하얀 김이 마치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 향기는 참 이상했습니다. 우남산장 솥에서 피어오른 김이 문틈을 빠져나간 건 전날 밤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산 아래 마을 어귀까지 어디선가 맑은 약재향이 감돌고 있었어요. 바람을 타고 온 건지 땅을 타고 스민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끝을 킁킁거리며 고개를 산 쪽으로 돌렸습니다. 주말 아침 우남산 등산로를 오르던 중년 부부가 가장 먼저 그 냄새를 따라왔어요. 여보, 이 위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삼계탕 같기도 하고 한약 같기도 하고. 남편이 코를 벌름거리며 등산로를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었고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고픈 배를 부여잡고 냄새에 이끌려 좁은 산길을 10여 분 올라가자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낡은 백숙집이 나타났어요. 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처마 및 전구는 낮은데도 깜빡이고 있었죠. 어디서 봐도 성업 중인 식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름한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부부의 발을 붙잡았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장사하는 데 맞아요? 부부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형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번졌어요. 손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아, 저희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 정식으로 장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한빛이 머쓱하게 말하려는데 솥 뚜껑 사이로 새어나온 김이 홀 안에 퍼지면서 부부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냄새 여기서 나는 거였어. 이거 뭐 넣고 끓이는 거예요?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미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하늘과 한빛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상차림을 낼 형편도 아니었지만 눈앞에서 먹고 싶다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한월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빛이 부엌에서 뚝배기 2개를 가져왔습니다. 국물을 뚝배기에 담아내자 탁자 위로 맑으면서도 깊은 향이 또아리를 틀듯 피어올랐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연신 떠먹었어요. 한참을 먹다 말고 갑자기 두 눈을 동그랗고 뜨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릎. 내 무릎 좀 봐.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구부렸다 폈습니다. 1번, 2번, 3번. 등산 중에 무릎 보호대를 감고 있었을 만큼 관절이 안 좋았던 사람이 보호대를 풀어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무릎을 굽혔다 펴고 있었어요. 관절통이 없어졌어. 무릎이 안 아파. 아내도 반신반의하며 국물을 떠먹었고 곧이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성 어깨결림에 시달려 팔을 귀 위로 올리지 못하던 아내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사장님, 이거 대체 뭘 넣은 거예요? 한월이 짧게 대답했어요. 좋은 재료 쓴 겁니다. 더 드릴까요? 부부는 뚝배기를 비우고도 국물을 더 달라고 했고 계산할 때 밥값의 2배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한빛이 거스름 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이건 밥값이 아니라 병원비를 아낀 감사 표시야. 다음에 또 올게요. 부부는 등산로를 내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위에 백숙집이 있는데 국물을 먹으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요. 그날 오후 등산객 서너 팀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10팀이 넘었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지다가 누군가가 뚝배기 사진과 함께 우남산의 보약 백숙집 발견이라고 올린 게시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국물 한 술에 무릎이 펴졌다.
10년 묵은 두통이 사라졌다. 먹고 나니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후기가 후기를 낳고 그 후기가 또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올렸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던 우남산장에 매일 아침 줄이 섰습니다. 형제는 정신없이 솥을 돌렸어요. 한얼은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한빛은 홀을 뛰어다니며 상을 차렸습니다. 서리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 안개를 뚫고 뒷산에 다녀오면 입에 약초 뿌리를 하나씩 물고 돌아왔어요. 산삼일 때도 있었고 도라지일 때도 있었으며 형제도 이름을 모르는 희귀한 풀뿌리일 때도 있었습니다. 서리가 물어오는 약초는 한 번도 빠짐없이 육수의 맛과 향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형제는 밀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전액 갚았습니다. 빚쟁이가 가게 문에 붙여놓았던 빨간 딱지를 떼어내는 날, 한빛이 그 딱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는 씩 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종이가 이 문에 붙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형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해서 서리와 나눠 먹었어요. 서리는 자기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형제 사이에 엎드려 눈을 감았고 한빛이 서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리야, 우리 진짜 네 덕에 살았다. 우남산장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산골 백숙집이 먹으면 10년 젊어지는 보약 백숙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주말에는 산 아래 마을 입구까지 차가 줄을 설 정도였어요. 형제의 얼굴에서 굶주림과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라는 건 좋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평일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이었습니다. 홀에 손님이 한두 팀 남아 있었을 때 식당 앞마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사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캐시미어 코트에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만석 바이오의 천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물론 형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었어요. 그저 옷차림이 산골 식당과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왔구나 싶었을 뿐이죠. 천 회장은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 스트레스가 고질병인 편두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관자놀이 안쪽에서 못이 박히는 것 같은 통증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찾아왔고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이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휴식을 권했지만 천만석이라는 사람은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산 좋은 곳을 찾다가 우남산까지 올라왔는데 수행원이 검색해서 찾아낸 게 이 백숙집이었습니다. 보약 백숙이라는 후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마침 점심때가 되었으니 들러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뭐가 맛있소? 천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물었고 한빛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 약초 백숙이었어요. 이게 전부야? 네, 저희는 백숙 하나만 합니다. 천 회장은 시큰둥한 얼굴로 백숙을 시켰습니다. 뚝배기가 탁자에 올라왔을 때 천 회장의 콧잔등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떠넣은 순간 천 회장의 두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국물이 목을 넘어가자마자 관자놀이 안쪽에서 못을 박던 그 통증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세 알을 먹어도 가시지 않던 편두통이 국물 한 술에 실타래가 풀리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 관자놀이를 손으로 눌러보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먹었습니다. 머리가 더 맑아졌어요. 시야가 선명해지고 어깨의 뻣뻣함까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고 뚝배기 안의 국물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천 회장은 남은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을 불러 귓속말로 한마디 했어요. 이 국물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내. 천 회장은 그날 우남산장을 나서면서 계산대 앞에서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장, 이 국물이 보통이 아닌데 비법이 뭐요? 한월이 싱크대에서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어요. 좋은 재료 쓴 겁니다. 한월이 짧게 대답했어요. 좋은 재료라. 그 좋은 재료가 뭔지 물어보는 거요. 산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한월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더 이상 입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한빛도 형 옆에 서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허허, 영업비밀이라 이거지. 알았어. 세단이 흘길을 내려가는 걸 지켜보던 한빛이 형에게 물었어요. 형,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백숙집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이 비법을 왜 저렇게 캐물어? 글쎄, 어쨌든 갔으니 됐다. 한월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의 세단은 산 아래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여관 앞에 멈추었습니다. 수행원이 방 2개를 잡았고 천 회장은 여관방에 코트를 벗어걸며 창밖에 우남산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국물에 뭔가 있어. 내가 20년 동안 편두통에 시달렸는데 어떤 명의도 어떤 약도 못 고친 걸. 국물 한 술이 잡아버렸단 말이야. 보통 약재가 아니야. 천 회장은 여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천 회장의 움직임은 은밀해졌습니다. 수행원 하나는 매일 식당 근처 등산로에서 서성이며 우남산장 주변을 살폈고 천 회장 본인은 낮에는 여관에 머물다가 저녁이면 마을 안쪽으로 내려갔어요. 목적지는 마을 노인회관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노인회관이라는 곳은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경계할 법도 한데 천 회장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등산 왔다가 이 마을 인심이 좋아서 며칠 더 묵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소하지만 성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천 회장이 내민 건 고급 양주 2병이었어요. 산골 마을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어르신들의 표정이 환해졌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천 회장은 자연스럽게 화투판 옆에 앉아 잔을 돌리며 이야기를 섞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산 위에 백숙집이 하나 있던데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보더라고요. 우남산장? 아이고, 거기가 요새 난리야. 죽어가던 가게가 갑자기 부활한 거라. 한 어르신이 양주잔을 기울이며 말문을 열었어요. 거기 형제가 참 불쌍했거든. 부모 여의고 빚더미에 눌려 살았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손님이 미어터지기 시작한 거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어르신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양주가 2잔 더 돌고 나니 입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겨울에 그 형제가 개 한 마리를 주었거든. 하얀 개. 크기가 송아지만 한 놈인데 눈이 금빛이래. 동네 사람들이 처음 보는 종자야. 근데 그 개가 온 뒤로 식당이 살아난 거야. 개가 온 뒤로요? 그러니까 말이지. 소문이 그래. 그 하얀 개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갔다가 뭔가를 입에 물고 내려온다는 거야. 풀뿌리 같은 거. 그걸 형제가 국물에 넣고 끓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아. 천 회장의 양주잔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얀 개가 약초를 물어온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봤대. 안개 속에서 하얀 놈이 뭔가를 물고 내려오는 걸. 천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덕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오겠습니다. 여간으로 돌아온 천 회장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무인 카메라 3대를 구해와. 야간 촬영되는 것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식당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면 어디든. 그 하얀 개가 지나다니는 길을 찾아서 걸어. 수행원은 다음날 새벽 우남산장 뒤편 산길 3곳에 손바닥만 한 무인 카메라를 나뭇가지 사이에 묶어두었습니다. 배터리와 야간 적외선 기능까지 갖춘 것이었죠. 형제는 물론 설이도 그 작은 기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틀 뒤 수행원이 카메라를 회수해 와서 영상을 천 회장의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천 회장은 여간방 책상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새벽 4시 무렵 안개가 자욱한 산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이었어요. 몸집이 크고 하얀 털이 적외선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 회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설이의 입이었어요. 설이가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줄기에 잎사귀가 달린 풀뿌리 같은 것이었는데 뿌리 부분이 사람 손가락보다 굵었어요. 천 회장이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설이의 입에 물린 것의 형태가 또렷해졌어요. 가늘고 긴 줄기, 넓적한 잎, 그리고 울퉁불퉁한 뿌리. 산삼이었습니다. 천 회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그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0만이견이야. 냄새만으로 산삼을 찾아내는 게. 평생 제약업계에 몸담으며 온갖 약재와 신약 원료를 다뤄왔지만 산삼을 코로 찾아내는 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전설에서나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신만이들 사이에서 산신령이 보낸 개가 삼을 물어다 준다는 구전이 있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전설이 영상으로 찍혀 있었어요. 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관 창문으로 보이는 우남산의 능선이 새벽빛에 어스름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산 어딘가에 서리가 있었고 서리가 드나드는 어딘가에 산삼 군락이 있었습니다. 적에 한 마리만 있으면 산삼을 무한대로 찾아낼 수 있어. 산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면 신약 원료가 되고 신약이 되면 수천억이야. 천 회장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편두통을 고쳐준 국물에 대한 감사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게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 그 계산뿐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수행원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 형제한테 가서 개를 사겠다고 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토요일, 우남산장은 여느 때처럼 점심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홀에 놓인 탁자 6개가 전부 차 있었고 한 빛은 뚝배기를 나르느라 주방과 홀 사이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얼은 솥 앞에서 국자를 저으며 주문 순서를 머릿속으로 세고 있었죠. 주방 문턱에는 서리가 늘 그렇듯 턱을 괴고 엎드려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마당에 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4명이 먼저 내렸고 마지막으로 천 회장이 세단 뒷좌석에서 느긋하게 내렸어요. 천 회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행원 4명이 천 회장 양옆과 뒤에 서자 좁은 홀이 단숨에 좁아졌습니다. 검은 양복 사이로 손님들의 시선이 오갔어요. 천 회장이 빈자리 하나를 가리키며
수행원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그 탁자 옆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일어났고 다른 탁자의 손님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문을 나서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만석이던 홀에는 천 회장과 수행원들만 남았어요. 한빛이 뚝배기를 든 채 홀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장사 중인데 다른 손님들을 내보내시면 곤란합니다. 한월이 앞치마를 두른 채 천 회장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마. 그보다 사장, 잠깐 앉아봐. 동생도 같이. 천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월과 한빛은 앉지 않았어요. 천 회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수행원에게 손짓을 했고 수행원 하나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형제에게 건넸습니다. 1,000만 원이야. 세봐도 좋아. 천 회장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한월이 물었어요. 여기 이 하얀 게 나한테 팔아. 한월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1,000만 원이면 이 산골에서 1년은 넉넉히 먹고 살 돈이야. 개 한 마리 값으로는 파격이지. 1,000만 원. 몇 달 전까지 통장에 10,000원 한 장 없어서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던 형제에게 눈앞에 쌓인 1,000만 원은 비현실적인 숫자였어요. 한빛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한빛의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탁자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 문턱에 엎드려 있던 서리가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네 발로 홀 바닥을 밟으며 천 회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서리가 천 회장의 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짖지도 않았어요. 다만 윗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가며 송곳니가 드러났고 그 황금빛 눈동자가 천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개가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이빨만 드러내는 모습은 오히려 소리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섬뜩했어요. 천 회장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도록 뒤로 밀렸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서리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서리의 눈이 그 수행원에게로 옮겨가자 손이 그대로 공중에서 멈추었어요. 황금빛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눈과 마주친 수행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월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서리의 등을 한번 쓰다듬은 뒤 천 회장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돈을 가져가십시오. 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자존심에 금이 간 사람의 눈이었죠. 촌놈들이 주제를 모르는군. 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1,000만 원짜리 제안을 개 한 마리 때문에 걷어차다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천 회장이 가방을 수행원에게 건네며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돌아서며 형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올 테니 생각 잘해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천 회장이 문을 나섰습니다. 형, 1,000만 원이었어. 한빛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긴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월은 대답 대신 서리 앞에 쭈그려 앉아 서리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리는 드러냈던 이빨을 거두고 형의 손바닥에 주둥이를 묻었어요. 잘했다, 서리야.
한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형제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어요. 새벽에 한월이 솥에 물을 올리고 서리가 물어다 준 약초를 넣어 육수를 끓이고 한빛이 홀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직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한월이 주방에서 육수간을 보고 있었고 한빛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처마 및 양지 바른 곳에 엎드려 눈을 감고 있었죠. 마당 아래 흙길에서 차 한 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래를 널다 말고 한빛이 내려다 보았을 때 세단 뒷문이 열리며 천 회장이 내렸어요. 천 회장은 마당을 가로질러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빛이 황급히 따라 들어갔고 주방에서 인기척을 느낀 한월도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나왔어요. 형제가 마주 서자 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좀 무례했지.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러 왔어. 천 회장의 말투가 사흘 전과 달랐어요. 촌놈이라 비웃던 오만함 대신 비즈니스맨의 절제된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하자 수행원이 차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가져왔어요. 천 회장이 잠금 장치를 딸깍 열고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가방 안에 지폐 묶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사흘 전에 1,00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양이었습니다. 1억이야. 천 회장이 가방 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월의 시선이 가방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천 회장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리는 안 팝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었잖아. 지금은 1억이야. 천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사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1억이면 백숙을 몇 그릇을 팔아야 하는지 계산해봐. 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형제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동생은 26이라고 했나? 이 산골에서 백숙이나 끓이면서 평생 살 거야? 1억이 있으면 도심에서 장사든 취업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형한테도 좋고 동생한테도 좋은 거지. 한빛의 시선이 다시 가방 위로 내려갔어요. 1,000만 원도 비현실적이었는데 1억은 머리로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가방 안에 빼곡히 들어찬 지폐의 두께가 형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을 금액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빛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습니다. 1억. 부모님이 30년 동안 장사해도 모으지 못했을 돈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천 회장이 형제의 흔들림을 읽었는지 한수를 더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걔를 데려간다고 해서 나쁘게 키울 것 같아? 우리 연구소에는 전담 수의사도 있고 영양관리 시스템도 최고급이야. 지금 이 산골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어. 좋은 환경? 전담 수의사. 천 회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형제끼리 상의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봐. 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너그러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가방은 열어둔 채 탁자 위에 놓아두고 천 회장과 수행원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에 형제만 남았어요. 한빛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1억이야. 전담 수의사도 있다고 하잖아. 서리한테 나쁘지 않을 수도. 한빛아. 한월이 동생을 보았어요. 뭐라고 대답하려는데 주방에서 국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올려둔 육수가 넘칠 것 같았어요. 잠깐 불 줄이고 올게. 한월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수 불을 줄이고 돌아오려는데 주방 쪽 작은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창문은 식당 옆면 처마 밑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처마 밑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 회장과 수행원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듯 목소리를 크게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형제 넘어올 것 같습니까? 동생은 거의 넘어왔어. 형이 문제인데 동생이 한마디 더 하면 될 거야. 수행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데려가면 바로 연구소로 보냅니까? 당연하지. 청운 연구소 지하에 철장 준비해놔. 데려가는 즉시 격리시키고 24시간 훈련 들어간다. 밥도 산삼 냄새 맡게 하는 것만 주고 다른 건 일절 주면 안 돼. 코가 산삼한테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야 해. 수의사는 따로 필요 없겠습니까? 천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수의사? 아까 저 촌놈들 안심시키려고 한 소리지. 걔한테 무슨 수의사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저놈 코 하나로 산삼밭이란 밭은 싹 쓸어서 성분 추출하면 신약 하나에 수천억이야. 한얼은 창문 앞에 서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던 말, 전담 수의사라던 말, 형제를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다는 걸 저 창문 너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었어요. 한얼이 주방 선반으로 가서 김장용 왕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형, 그거 들고 어디가? 한얼은 대답 대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처마 밑에서 수행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천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결정했어? 한얼이 천 회장 앞에 섰습니다. 천 회장은 형제가 수락한 줄 알았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한 발 다가왔어요. 그 순간 한얼이 바가지에서 소금을 한 웅큼 집어 천 회장의 가슴팍에 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천 회장이 뒷걸음질 쳤지만 한얼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웅큼, 세 번째 웅큼. 하얀 소금 알갱이가 천 회장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한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철장에 가둬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인다고요? 좋은 환경이요. 전담 수의사요? 전부 거짓말이었잖습니까? 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형제가 들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사장,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가족을 실험실 쥐처럼 팔라는 겁니까? 100억을 줘도 안 팝니다. 한얼이 마지막 한 웅큼을 뿌렸어요. 소금이 천 회장의 구두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뒤따라 나온 한빛이 홀 안에서 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형이 들은 이야기를 홀 안에서 한빛도 들었던 겁니다. 가져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행원이 허둥지둥 가방을 받아들었고 천 회장은 어깨와 머리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세단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두고 보자. 세단이 흙길을 내려가는 동안 뒷바퀴가 자갈을 튀겼고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형제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 한쪽 처마 밑에서 서리가 일어나 형제에게로 걸어왔어요. 한얼의 손에 아직 들려있는 빈 바가지를 코로 툭 건드린 뒤 형의 손등에 주둥이를 대었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코가 한얼의 손등에 닿았을 때 한얼은 그제야 자기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한얼이 바가지를 내려놓고 서리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서리야. 아무데도 안 가. 한빛이 형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까 홀에서 가방을 내려다보며 흔들렸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한빛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빛도 서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서리야. 잠깐이라도 흔들린 나 진짜 바보다. 서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의 손바닥과 동생의 손길 사이에서 눈을 감았어요. 소금 세례를 맞고 돌아간 천 회장은 여관방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넘겼습니다. 컵이 깨지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천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오직 하나, 소금 가루가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닥쳐. 천 회장이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관창 너머로 우남산의 능선이 어둑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개를 못 사? 좋아. 그러면 개가 가는 곳을 알아내면 되지. 천 회장이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에는 모욕당한 자의 분노와 사업가의 계산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새벽마다 산삼을 물어온다고 했지. 그 말은 산 어딘가에 산삼밭이 있다는 뜻이야. 개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산삼밭이 나온다. 밭을 찾아서 싹 쓸어버리면 개 따위는 필요도 없어. 수행원이 눈을 깜빡였어요. 직접 미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카메라로 찍힌 건 길목까지밖에 안 돼. 저 깊은 산속에 밭이 어디 있는지는 직접 따라가야 알 수 있어. 새벽에 나서서 개 뒤를 밟는다. 위험합니다. 그 뒷산은 위험해서 마을 사람들도 안 간다고 합니다. 천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마을 촌놈들이 못 가는 거랑 내가 안 가는 거랑은 다르지. 장비 챙기고 사람 더 불러. 모레 새벽에 출발한다. 이틀 뒤 새벽 4시 우남산장 아래 흙길에서 400m쯤 떨어진 숲을 속에 천 회장과 수행원 3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등산복에 헤드랜턴을 끈 채 입김조차 손으로 가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천 회장의 시선은 우남산장에 열린 마당을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자 식당 옆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하얀 형체가 마당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하얀 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 쪽 오솔길로 향했어요. 움직인다. 출발하자. 천 회장이 낮게 속삭였고 일행이 수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 회장 일행은 어둠 속에서 서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헤드랜턴을 켜지 못하니 발밑이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를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일행은 숨을 멈추고 이가 돌아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발을 뗐어요. 그런데 서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 소리가 숲을 속에서 났을 때 서리의 귀가 뒤로 살짝 접혔어요. 코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며 바람 속의 냄새를 읽었습니다. 사람 채취 합성 섬유 등산복에서 나는 화학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탐욕의 냄새까지. 서리는 그 모든 것을 감지하고도 짖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었죠. 원래 서리가 산삼을 캐러 가는 길은 뒷산 오른쪽 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리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꺾었어요. 마을 사람들조차 이름을 붙이지 않은 깊은 골짜기, 우남산의 북쪽 그늘진 사면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천 회장 일행은 그 차이를 알 리가 없었어요. 그저 서리의 하얀 등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다닌 흔적이라도 있는 오솔길이었는데 서리를 따라 왼쪽으로 꺾고 나서부터는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발밑에 이끼 낀 돌이 깔리기 시작했고 양옆으로 가시던 불이 벽처럼 솟아 있었어요. 회장님,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수행원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천 회장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하얀 점만 보이고 있었어요. 저놈이 가는 곳에 산삼밭이 있어. 저기만 넘으면 된다. 따라가. 천 회장이 이를 악물며 바위에 손을 짚고 올라갔습니다.
수행원들도 어쩔 수 없이 뒤를 따랐어요. 서리는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빽빽해져서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발밑의 땅은 축축한 이끼와 썩은 낙엽으로 질척거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아까까지 나뭇잎을 흔들며 불던 산바람이 갑자기 뚝 그쳐버렸어요. 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없었어요. 산속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천 회장이 발을 멈추었어요. 숨소리만이 자기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밑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감는 정도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안개라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가웠어요. 3초 만에 한치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불 켜, 헤드랜턴 켜. 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수행원들이 허겁지겁 이마에 랜턴을 눌렀지만 빛이 안개 속에서 사방으로 난반사되며 오히려 시야를 더 하얗게 만들었어요. 켜나 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야, 여기. 움직이지 마. 목소리는 들렸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어요. 안개가 소리까지 왜곡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에서 들리는 줄 알고 한 발 내디디면 오른쪽에서 다시 들리고 뒤에서 들리는 줄 알면 앞에서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환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형체, 땅 위로 솟아있는 거대한 뿌리가 보였습니다. 사람 팔뚝보다 굵고 줄기가 천 회장의 키만큼 뻗어있는 산삼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사방에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었어. 천 회장이 안개 속에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거대한 뿌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산삼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천 회장이 껴안고 있던 것은 반쯤 썩어 곰팡이가 핀 나무 뿌리였어요. 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뿌리를 내던졌지만 고개를 들자 또다시 거대한 산삼이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달려가면 썩은 나무 뿌리, 돌아서면 또 산삼, 손을 뻗으면 또 곰팡이. 천 회장은 안개 속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행원들에게는 더 끔찍한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안개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얀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만 하던 크기가 말만해지고 말만 하던 크기가 집채만해졌어요. 안개 사이로 드러난 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이글거리는 두 눈에 머리통만 한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였어요. 하얀 털에 황금빛 눈, 서리의 모습을 한 거대한 상군이 안개 속에서 수행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머지 둘도 동시에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꺾어도 오른쪽으로 꺾어도 비탈을 올라가도 내려가도 1분 전에 지나온 이끼 낀 바위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같은 자리를 뱅뱅 돌고 있었어요. 도깨비 홀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어요. 해가 떠도 이 골짜기에는 햇빛이 닿지 않았고 안개는 낮에도 젖은 이불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 일행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산 밖으로 그 소리가 닿을 리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마을 이장이 산림청에 조난 신고를 했어요. 여관에 묵고 있던 외지인 일행이 이틀째 돌아오지 않고 여관 앞에 세워둔 세단도 그대로라는 연락을 받은 거였죠. 산림구조대가 우남산 북쪽 사면을 수색한 끝에 골짜기 안쪽에서 천 회장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천 회장은 바위 밑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나무뿌리 하나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흙투성이었는데 구조대원이 다가가자 나무뿌리를 들어보이며 웃었어요. 이것 봐, 산삼이야. 내가 찾았다고. 수천억짜리야, 수천억. 그것은 반쯤 썩은 참나무 뿌리였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렸던 수행원은 온몸에 수십 군데 찔린 상처가 골마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바위 밑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천 회장 일행은 들것에 실려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구급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천 회장이 이틀간 연락이 두절된 사이 만석 바이오의 내부에서 일이 터졌어요. 회장의 부재를 틈타 내부 감사팀이 눌러두었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고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약재 원산지 허위 표기, 하청업체 납품 비리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천 회장이 들것 위에서 횡설수설하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뉴스 속보에는 만석 바이오 천만석 회장, 다수 혐의로 긴급 체포 예정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천 회장은 병원 침대에 묶인 채 썩은 나무 뿌리를 산삼이라 우기며 웃다 울다를 반복했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각 증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삼을 훔치려 했던 사내는 산삼 한 뿌리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도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온전한 정신까지. 그날 새벽 우남산장 마당에서 서리가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서리가 밤새 돌아오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당 문을 열어놓고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빛이 먼저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서리는 새벽 안개를 뚫고 오솔길에서 나타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털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입에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은 약초를 가져오지 않은 거였죠. 서리야, 어디 갔다 온 거야? 한빛이 달려가 서리를 끌어안았고 뒤따라 나온 한월도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몸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서리는 형제 사이에 서서 아주 잠깐 우남산 능선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빛을 받은 산 위로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천 회장 일행이 산에서 실려 내려가고 뉴스에 만석 바이오 비리가 연일 보도되는 동안에도 우남산장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월은 새벽에 일어나 솥에 물을 올렸고 한빛은 홀 바닥을 닦고 탁자를 정리했어요. 서리는 여전히 이틀에 한 번꼴로 산에 다녀왔고 약초를 물고 돌아오는 날이면 형제는 그 약초를 정성껏 씻어 육수에 넣었습니다. 손님들은 변함없이 줄을 섰고 백숙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이 가벼워졌다며 돌아갔어요. 다만 한 가지 형제가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리가 산에 다녀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이던 것이 3일에 한 번이 되었고 어느새 닷새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약초를 물고 오는 날에도 예전처럼 뿌리가 굵고 싱싱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잎사귀 하나를 살포시 물고 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형제는 장사가 바빠 그 변화를 세심하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우남산의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산장 주변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바뀌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단풍 구경을 겸해 우남산장을 찾았고 형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서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리는 산에 올라가지 않는 날이면 식당 마당 한쪽에 엎드려 우남산 능선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뜰 때도 해가 질 때도 고개를 산 쪽으로 돌린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빛이 밥그릇을 가져다 놓아도 바로 먹지 않고 산을 한참 올려다본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밥을 먹었어요. 한빛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서리가 요즘 이상해. 맨날 산만 쳐다보고 있어. 한얼은 한빛의 말에 솥을 저으던 손을 멈추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산에서 온 녀석이니까 산이 좋은 거겠지. 한얼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요. 처음 왔을 때의 그 고요하고 깊던 황금빛 눈동자가 요즘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늦가을에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바람이 없었고 벌레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달이 우남산 능선 위로 떠오르면서 마당 위에 푸르스름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유난히 크고 밝은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끝낸 형제가 주방에서 나왔을 때 서리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처마 밑이나 주방 문턱에 엎드려 있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마당 한복판에 네 발로 반듯하게 서서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서리의 하얀 털 위로 내려앉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리야,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한빛이 손짓을 했지만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서리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서리가 한얼에게로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한얼의 손등에 주둥이를 대었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혀가 한얼의 손등을 천천히 한번 하찼습니다. 서리의 혀가 닿은 자리에 온기가 남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한얼의 눈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황금빛 눈동자 안에 보름달이 비쳐 있었고 그 달 옆으로 한얼의 얼굴이 작게 담겨 있었습니다. 폭설치던 밤에 죽어가면서도 한얼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서리가 한얼에게서 몸을 돌려 한빛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한빛 앞에 선 서리는 앞발을 들어 한빛의 무릎에 얹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뻗어 한빛의 뺨을 혀로 한번 하찼습니다. 서리의 혀가 닿은 뺨 위로 따뜻한 감촉이 번졌습니다. 서리는 한빛의 뺨을 핥고 나서 앞발을 내렸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형제를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빛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형, 서리가 이상해. 한빛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쏟아질 듯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손등을 핥고 뺨을 핥은 것, 그것이 인사라는 걸, 안녕이라는 걸, 26살 청년의 본능이 알아차린 거였어요. 한얼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형제를 바라보던 그 순간부터 한얼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요. 서리가 산만 바라보고 있던 것도 약초를 물어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전부 이 밤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걸요. 서리가 형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달빛 아래에서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리가 짖었습니다. 컹? 한 번이었어요. 서리가 이 집에 온 이래로 단 한 번도 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으르렁거린 적도 낑낑거린 적도 낮은 신음을 낸 적도 없었어요. 그 서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굵고 우렁찬 울림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처마 밑을 울리고 산 아래 마을까지 메아리져 갔어요. 그 소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사람의 말로는 풀어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은 형제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리가 몸을 돌려 열려있는 마당 문을 지나 식당 뒤편 오솔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이 서리의 움직임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서리야. 한빛이 뒤쫓아갔습니다. 한올도 뒤따랐어요. 서리는 오솔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형제가 뒤따라갔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데 서리와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가 발걸음을 빨리 할수록 서리는 더 멀어졌고 하얀 형체가 달빛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어요. 서리의 몸 주변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달빛과는 다른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었어요. 서리의 하얀 털 끝에서 시작된 그 빛이 몸 전체를 감싸더니 서리의 윤곽을 서서히 지워나갔습니다. 오솔길 위에 찍혀있던 발자국이 빛 속으로 녹아들었고 하얀 털의 경계가 흐려지며 빛과 하나가 되어갔어요. 우남산 능선 위로 보름달이 걸려 있었고 그 달을 향해 걸어가는 서리의 모습이 빛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한빛이 멈추었어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올도 한빛의 옆에 서서 산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빛이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번졌다가 달빛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마당에서부터 오솔길을 따라 올라온 서리의 발자국이 흙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발자국이 어느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발자국이 끝나는 자리에 작은 풀잎 하나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는데 형제는 한참 뒤에야 그것이 산삼잎사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서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동생 한빛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올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리가 사라진 능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동생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오솔길 위에 나란히 앉아 보름달이 기울 때까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의 밥그릇은 처마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우남산장은 청운도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가게를 크게 늘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솥, 같은 백숙 하나로 장사를 했습니다. 다만 형제 모두 눈이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열어놓고 마당을 한참 동안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가게 홀 안쪽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한빛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달빛 아래 산 능선을 걸어가는 하얀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개의 눈은 황금빛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님들이 그 그림에 대해 물으면 한빛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우남산 등산로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폭설로 길을 잃은 등산객이 조난당할 뻔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커다란 하얀 개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개는 짖지도 않고 등산객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눈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목격담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갔어요. 눈보라 속에서 하얀 개를 보았다는 사람, 안개 낀 산길에서 황금빛 눈과 마주쳤다는 사람, 길을 잃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앞장서더니 호련히 사라졌다는 사람. 이야기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어느새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남산에 산신령이 보낸 하얀 개가 있다고요. 눈 오는 밤
길을 잃은 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 길을 열어준다고요. 어느 겨울날 한월이 마당에 쌓인 눈 위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처마 밑 서리의 낡은 밥그릇 옆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크고 또렷한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마당을 가로질러 오솔길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산으로 올라가는 어느 지점에서 끊겨 있었어요. 한월은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그 밤 우남산 능선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고 산 어딘가에서 굵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 소리라고 했지만 한월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소리와 한월, 한빛 형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